창문에 성에가 끼는 계절이네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금융의 세계에서 벌어진 두 가지 이야기를 조용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운명을 가를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질서정연한 제도의 문이 활짝 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혁신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죠. 오늘은 이 두 갈래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한국은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법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제도권 편입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모두가 기다리던 규제 명확성 법안, 그러니까 클래리티 액트가 업계 내부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서 그만 좌초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자, 먼저 한국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드디어 새로운 투자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능성만 맴돌던 토큰 증권, 바로 이 STO가 드디어 법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평소에는 감히 소유할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고가의 자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남의 빌딩이나 유명 작가의 미술품, 심지어 음원 저작권 같은 것들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을 마치 주식처럼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1만 원으로 빌딩주가 되는 시대. 이전에는 정말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 아니었을까요? 이게 바로 투자의 민주화입니다. 소수의 자산가들만 누리던 기회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된 거죠. 이 숫자가 시장의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한국의 토큰 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뭐 금융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모든 변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이번 제도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희비가 엇갈릴 곳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기존의 자본과 라이센스를 갖춘 대형 금융사,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할 IT 기업들은 정말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죠. 반면에 단순 중개 수수료에만 의존하던 전통 증권사나 그냥 거래가 편하다는 것만 내세웠던 플랫폼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국이 질서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염원하던 규제의 명확성이 바로 코앞에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혁신이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법안, 클래리티 액트가 있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지난 5년간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SEC와 CFTC의 관할권 다툼, 이른바 영역 다툼을 끝내고 명확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거였죠. 그래서 업계의 성배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바로 앞둔 밤에 갑자기 278페이지나 되는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3개의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죠. 첫째는 한국이 이제 막 문을 연 실물자산 토큰화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었고요.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 예치 이자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면서 새로운 금융의 가능성을 보여주던 서비스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조항인데요. 정부 개입 없이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즉 DeFi를 은행처럼 중앙화된 금융, CeFi처럼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두려고 한 겁니다. 이 독소 조항들에 대한 업계의 분노는 이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카레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의 외침인데요. 이건 단순히 법조항 몇 개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어요. 암호화폐가 꿈꿨던 탈중앙화와 자유라는 근본 정신이 거대 은행과 정부의 손에 넘어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일종의 이념투쟁이었던 겁니다. 결국 업계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내전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리플이나 크라텐 같은 실용주의자들은 불완전한 법이라도 끝없는 소송보다는 낫다면서 타협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 같은 원칙주의자들은 핵심 혁신을 죽이는 나쁜 법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며 결사반대했죠. 이건 단순히 법안 찬반을 넘어서
혁신의 본질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안정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대립이었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법안은 좌초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앞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남겨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법의 문은 열렸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유통시장을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해도 투자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사실 무용지물이니까요. 이 법 제정과 실제 시장 작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바로 한국 STO의 성패를 가를 핵심 질문이 될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다시 규제 공백 상태, 그러니까 안개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SEC가 명확한 규칙 대신에 소송을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는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혁신가들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고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진입을 망설이게 될 겁니다. 혼돈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려 했던 그 자유가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거죠.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차가운 숫자와 빽빽한 법 조항들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은 국가가 설계한 전교한 전교쇼의 질을 선택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지만 그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죠. 반면 미국 업계의 원칙주의자들은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 있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을 감수해야만 하고요. 질서와 자유, 어쩌면 이건 금융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미래를 만나기를 바라시나요?